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네, 안녕하세요. 을들의 당나귀기 노동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반가운 분들 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중원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다 나랑입니다. 영혼지혜입니다. 네, 그리고 저 연호진경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달 만에 뵀어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참 다양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정말 요즘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현기증 나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매일매일 3일에 한 번씩이 뭐 이슈가 다 바뀌고 네. 저는 9월에 강의를 10개 이하로 하려고 했는데 15개를 했더라고요. 아유. 완전히 지금 지쳐버렸고요. 거기다가 뭐 미르재단, K스포츠, 박남기님 또 네. 부검 문제까지 거기다가 뭐 필립 밥스터에 그쵸? 정말 현기증이 요즘 나서 우리 좀 잠시 좀 숨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새누리당, 정부 여당 제발 숨 좀 쉬고 삽시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그리고 또 총파업도 있죠. 네, 지금 파업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저성과자 해고 문제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른 거예요. 이제 근데 사실 거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저성과자라고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해고가 될 것 같아요. 비정규직 여성. 그렇죠. 그쵸. 1순위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도로 이게 쑥 들어와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참 힘듭니다. 정치 바꿔서 막아냅시다. 나갈 수 있습니다. 아자아자. 네. 우리 지혜님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희는 저희가 지난번에 7월 25일 날 1단계에서 업로드한 돌봄노동자 편에 윤혜연 한국돌봄협동조합 협의회 장께서 출연하셔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고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네. 지난 9월 20일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한국돌봄협동조합 협의회와 또 관련된 조직들이 같이 턱없이 낮은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수가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교사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실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고발이 돼도 이 대책이 안 나오니 참 그게 걱정이에요. 뭐 일단 뭐 위협을 하는 거고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는 거라서 이후에 이 고발건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 관련자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예산들이 급한 게 많아서 뭐 요쪽 예산은 좀 내가 손을 좀 못 댔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요즘 들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 지시사항은 우선 배정하고요. 나머지는 복지부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정부가 법은 지켜야죠. 맞아요. 어떻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가를 주면서 그걸로 먹고 살라고 줄 수가 있어요. 요즘 법안 지키는 1순위가 정부잖아요. 아니 사연봉제도 법안 지키고 합의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이래저래 없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집니다. 에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집회를 나가셨답니다. 67 노친네가 평생 한 번도 안 나갔던 집회를 무슨 일로 나갔을까요? 어디 사세요? 지금 저희 부모님 강화 사세요. 강화? 네. 강화에 있는 집회가 세월호 집회는 아니실 거고. 네. 당연히. 사드 집회? 아이고, 요즘 아닙니다. 집회가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죠? 어머 나 말 잘못했어. 사드 집회인데. 요즘 집회가 네, 있는 사드입니다. 사드. 강화에서 사드 집회에 나가세요? 네, 왜냐면은 이게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성주에 하겠다고 하면서 네. 이제 제3부지로 거론하고 있는 데가 성주군 초전면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원불교 성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원불교 신자세요. 원불교시구나. 예, 예.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저한테
나 국방부 앞에 기도회 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국방부를 위한 기도회인지 하셨겠구나. 네, 그러니까 뭔 국방부 앞에서 무슨 기도회를 해 이랬더니 사드를 갖다가 우리 원불교 성지에 배치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회가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갔다 오시고 나가지고 딱 1시간 계셨대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어버이연합 아버님 어머님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죠. 체력이 우리보다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그래요. 아유, 근데 우리 엄마가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 힘든 집회를 맨날 하냐. 그래서 좀 엄마가 나를 좀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좀 살포시 네, 해보게 네, 많이 되는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제가 자동차 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노조 만들고 파업하고 그런 거를 엄마가 모르시다가 이제 뒤늦게 제가 삭발을 하고 KBS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런 과거가 있었군요, 나랑님. 뉴스를 보고 딱 아신 거죠. 아. 네, 그동안 제가 이제 속이고 있다가 네. 우리도 속였어. 근데 그러고 나서 엄마가 그때가 또 한창 이랜드 그 네.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을 텐데 맞아요. 엄마가 비정규직 이거 문제 있다 하시면서 이랜드 불매 운동을 동참을 하시더라고요. 네. 야, 그 512일간 파업에 그러니까 동참을 해주신 거네요. 그러게요. 야, 대단해, 네. 대단해요. 아우, 멋진 엄마예요. 예. 그래, 우리 수민님 엄마는 어떤 분이세요? 뭐 상상이 가시죠. 제가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불온하고 불손하고 삐딱한 딸을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애 같지 않다. 너무 당황스러우셨던 거예요. 19살 때까지 공부 잘하고 얌전하고 그래서 원피스 서울대 입고. 서울대 갔던 친구가 애가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여름에 맨발을 오빠 앞에서 보이면 안 됐어요. 무슨 그거는 어느 나라 법규예요? 어쨌든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좀 옛날 분 같은 정갈함을 굉장히 예절 발음 이런 걸 많이 원하셨고 아버님도 군인이셨고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지 않았겠어요? 서울대 잘 들어가서 갑자기 달라지고 뭐 재판 있고 구속되고 감옥 가고 수술 받고 그리고 나와서도 또 난리야. 이혼하고 또 정치인 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저를 그러니까 이게 내리사랑이라서 가능해요. 당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딸을 가슴에 안으면서 살아오신 분. 그래서 지금은 노무현의 지지자이고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세상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제 편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을 한 게 낙선을 했을 때는 저더러 처음에 이제 정치 시작하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낙선을 하고 이제 재선 도전하다 낙선하고 나서는 수미야 제발 정치 이제 그만둬라.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나는 어쩌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엄마 나 계속 할 건데 그렇지 내 딸이다. 그리고 아유, 근데 단련됐어, 그게, 엄마, 단련됐어. 단련된 게 아니라 사실은 수민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뿌리가 엄마예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항상 미안해요. 항상 미안하고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버님께도 우리 아버님도 그 6.25 참전 용사시고 베트남전 참전 용사세요. 해군사관학교 나오셨고 해병대 출신이세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건데 돌아가실 때는 많이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 애국자다. 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하죠. 부모님이 그게 아까도 내리사랑이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리사랑은 있어도 이제 위로 올라가는 치사랑은 잘 없잖아요. 네. 예, 그렇게 안 힘들어요. 예. 자, 그게 이렇게 참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있는 존재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엄마한테 허락받고 그 속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맘대로 그냥 10달 들어가서 기생했다가 그러고 나서 또 못됐게 또 엄마 몸 찢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태어나서 몇 년 동안은 또 똥을 좀 다 받아주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야단도 쳐주시고 우리가 사람 될 때까지 안 해주신 게 없으시죠? 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는 이런 사람이 꼭 엄마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빠일 수도 있고 할머니나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양육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참 다양한 엄마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사회는 엄마한테 참 많은 짐을 지우면서 무조건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엄마라고 하는 존재한테 너무 많은 짐을 우리 사회가 짊어지게 하고 있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엄마가 이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엄마상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정말 힘들잖아요. 또 그러면서 또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이게 엄마가 되면서 그다음에 노동자로서 일도 해야 되고 이 양쪽을 완벽하게 하기를 요구받는 이 시대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일하는 여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이제 추석 얼마 전에 추석이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저도 이제 월화수목금금을 일하고 나면 추석 같은 때는 쉬고 싶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근데 또 뭐 2박 3일, 3박 4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주는 그러니까 이 가정적인 압박이 정말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육아 출산 때문에 뭐 출산휴가 뭐 육아휴직하고 돌아오는 퍼센테이지가 반이 안 돼요. 돌아와서도 또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다음에 계속 너는 잘못한 능력이 없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남성 후배들이 승진하는 걸 대부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싸우면서도 내가 애를 직접 케어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죄의식이 커요. 제 친구들은 항상 죄의식이 쌓여 있었어요. 일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게 내가 일하느라고 못 봐서 아니 그러면 아빠도 일하는 거였잖아요. 정말 그런 고통이 좀 사라지기를 바래서 이 방송도 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자 오늘 일하는 엄마들의 얘기를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슈슈 연호슈. 네, 오늘의 주제는 일하는 엄마입니다. 정확하게는 저출산과 일하는 엄마인데요. 뭐 인구 절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저출산 오늘 좀 다른 각도로 물고 뜯고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때마침 이제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어요. 그죠? 네, 그런 날이 있어요. 자, 임산부의 날 어떤 날이죠? 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된 날인데요.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정 기념일이에요. 뭐 노는 날은 아닙니다. 예. 근데 요게 이제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근데 참 이게 웃긴 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저출산이 된 건 또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원인 분석이 좀 잘못된 것 같죠? 네, 정부가 계속 헛다리만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8월에도 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긴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난임시술 지원비를 주겠다. 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 입소를 최우선순위로 해주겠다. 또 3자녀 이상 가구에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 둘째 아이부터 남편 육아휴직 기간도 늘려주고 돈도 더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물론 다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사실 사람들은 애 1명 낳고 키우는 것조차도 어려워서 안 낳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정부가 계속 헛다리만 짚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저출산 통계만 들여다봐도 문제를 알 것 같아요. 저출산 통계가 유럽하고 OECD 국가하고 한국을 비교해보면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우선 결혼을 한 여성은 애를 낳아요. 그 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낳는데 결혼을 못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저는 이런 말을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만 해도 정착민 세대였어요. 뭐 열심히 일하면 직장이라도 있고 집이라도 한 채 가질 것을 실제로 예상 가능한. 근데 요즘 세대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보다 가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집 한 채 가지기 힘들고 맨날 직장 이동을 해야 되고 그걸 60세 70세까지 해야 된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요즘 결혼할 수가 없고요. 애 낳을 집이 없고 애를 돌보기 위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결혼 안 해. 그래서 이 경제적 불평등이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두 번째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는지 제도혼 관계에서 태어나는지도 차이가 있어요. 유럽은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가 한 50%, 법률혼 관계가 50%, 한국은 3%예요. 제가 이걸 사실혼을 인정해 주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실제 애에 대한 지원도 달라요.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애 셋을 낳으면 평생 부모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니스에 휴가를 갈 수 있어요. 애들하고 같이. 그래서 실제로 유럽 여행을 다녀보면 애 셋 가진 이 부모들이 맞아요. 돌아다니는 거 네. 보셨죠? 네. 애 되게 많이 데리고 다니죠. 그 이유가 애 휴가비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장을 해주니까 사실혼 관계든 법률혼 관계든 애라면 다 보장해주고 애를 많이 낳을수록 더 보장해주고 그리고 일자리에 있어서 불평등 문제를 어쨌든 줄이려고 하고 이 세 가지 노력이 결합돼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정규 정규직 차별도 많은데다 일자리 자체에 대한 보장도 적고 애 자체에 대한 보장도 적어요. 한부모 가정, 뭐 장애 가정, 사실혼 관계 가정, 애들 다 차별받잖아요. 못 낳는 거죠. 이런 차이가 저는 분명히 좀 지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뭐 결론적으로 이제 아이를 안 낳는 건데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뭐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을 왜 안 하나? 일자리가 없어서 비정규직이라서 돈을 벌기 힘들어서 너무 낮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요렇게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는 딱 거기서 멈춥니다. 애가 태어나질 않는다. 아, 결혼을 안 하네. 아, 자, 미팅 갑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출산 대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난 그 3차 저출산 고령화 정책 나온 걸 보면은 저출산의 원인을 만혼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난임 부부 지원 네. 요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뭐 주거가 불안정해서라고 하면서 뉴스테이를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근데 뉴스테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요. 서울의 뉴스테이 그 59제곱미터가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아, 저 그거 진짜 놀랐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신혼부부가 그 돈을 내고 사냐고요. 근데 요즘 월세 100이 대부분이거든. 아유, 그렇기는 서울에는 한데. 그래요. 서울에 근데 그렇긴 유스테이가 한데 그러니 그거를, 불가능하네. 아유. 뉴스테이라고 하면은 좀 이제 새롭게 진짜 말 그대로 뉴스테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못 하는 이유를 좀 분석을 해봅시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도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어요. 네, 결혼 못하는 게 청년 실업 문제랑 사실 직결돼 있잖아요. 근데 통계청에서 올해 7월에 청년 실업률을 발표했는데 10.3%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일한 사람이나 공무원 준비생은 다 빠져 있어요. 근데 같은 시기에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실질 청년 실업률은 34.5%. 그러니까 청년들 3명 중 1명은 실업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청년들이 일단 직장 잡는 게 쉽지가 않고
직장을 잡아도 안정적이고 번듯한 일자리가 아니라 비정규직이 많다 보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움만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게 되죠. 거기다가요.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혼했다 쳐. 그래서 애를 하나 낳으면 요즘에는 깐난쟁이 때부터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불안해요. 네. 알죠. 그래가지고 이게 몇 년 전 통계라서 지금은 더 알 텐데 대학교까지 보내는데 한 아이를 2억에서 2억 5천이 든대요. 제가 그걸 거꾸로 계산해봤어요. 연봉 3천만 원 정도 지금 평균이 그러니까 3천만 원 가구에서 연간 1,000만 원이 교육비로 지출되는 거예요. 애 하나한테. 3분의 1? 네. 아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제 조카를 보면은요. 얘가 제가 언니랑 오빠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 애를 그렇게 학원을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애가 정신이나 차리겠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얘가 학원을 안 간다.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케어를 친구들은 다 해줄 수- 학원에 가 있죠. 예. 그리고 엄마가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 둘이면 연간 2천만 원이에요. 이게 그게 몇 년 전 통계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왜 부모들이 애 하나 낳고 그 이제 뭐 동생이나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죠. 네. 돈 때문에 불가능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여러 많은 분들이 애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되게 그 다자녀를 갖고 있는 운동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애 5을 저 정도 되는 재력이 아니면 누가 키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요, 저희 성남에 애 6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한번 이제 정말 인터뷰를 해서 다둥이 아빠의 육아하기를 한번 같이 내보자고 제안을 할 텐데, 그래서 이분은 무슨 일만 생기면 성남시청에 하소연을 해요. 그래도 성남시가 좀 이게 육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출을 해주거든요. 정말 아이 도우미 하나 불러대는데 난리고, 왜냐면 도우미들도 애가 이번 또 쌍둥이가 낳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 전에 애가 많은 집에는 안 오려고 그래요. 힘들죠. 저라도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 공무원이 직접 설득을 하고, 왜냐하면 돈을 그럼 그분한테 더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제가 왜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정말 정책을 한번 세밀하게 이분이 겪은 경험을 다 좀 수집을 해보면 우리 정책에 있어서 허점이 뭔가가 좀 드러날 것 같아요. 근데 성남시는 예. 그 다둥이 그 다출산 가정에 그 뭐 가사 지원 서비스가 있나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다출산은 아닐지라도 음. 가사 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그다음에 산모 뭐 출산 네.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고, 사실은 그런 걸 좀 섬세하게 갖고 있는 편이에요. 지자체 수준에서는. 뭐 시장님이 그쪽에 마인드가 좀 있으시니까. 예, 이재명 예. 시장님 덕분에. 그래서 이 다둥이 아빠의 걱정은 시장이 바뀌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걱정이에요. 그런 또 고민이 있겠군요. 예. 예. 그래서 시장님 바뀌기 전에 우리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해볼까 해요. 우리도 한번 모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다음번에 한번 기획으로 네, 네.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이게 저출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다라고 얘기가 된 게 2005년부터예요. 2005년부터인데 이때 출산율이 1.0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임금이 정체되고 이제 비정규직이 고착화되기 시작한 시점, 요때랑 좀 엇비슷하게 맞물리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 제 기억에 워킹푸어니, 그다음에 빈곤의 여성화니 이런 얘기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예, 이런 표현가 그렇게 또 오래된 얘기는 또 아니에요. 우리나라 출산 정책이 참 우리나라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세대별로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박사학위 논문도 나왔어요. 네, 숫자로 보면 음. 1960년 전체 출산율 6.0에서 1990년 1.5로
극대화되고요. 30년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출산율을 줄인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많아. 아니, 중국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네. 이 최초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2015년에는 1.24를 기록했고요. 현재 스코어 OECD 회원국 가운데 포르투갈 다음인 2위예요. 포르투갈이 1.23이니까 별 차이도 없는 거죠. 근데 1960년대, 70년대를 이렇게 보면은 박정희 정권이 국가 주도로 가족계획 정책을 수립을 했잖아요. 한국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으로 아이가 엄청 많이 태어났는데 그때 경제가 성장하려면 인구가 늘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박정희 정권이 판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 미국이 당시에 제3세계 인구가 성장하는 건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피임약이나 루프를 엄청나게 원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지금과는 정반대였어요. 3자녀 이하면 종합소득세를 공제해준다든가 2자녀까지만 낳고 불임 시술을 하면 공공주택에 우선순위로 입주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말이죠. 거기다가 저는 아주 어릴 때 기억나요. TV 광고가 TV가 별로 없었는데 TV 광고 정말 많았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예 TV 광고에 노골적으로 피임약을 나눠줘요. 그게 새마을운동 후 일환이었어요. 가구마다 피임약 나눠주기. 그래서 애들이 그 여성 피임약 있잖아요. 그 피임 이걸 이렇게 콘돔을 불어요. 그래서 풍선을 만들어서 그거 19금 아니에요? 그런가?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 제가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 친구 애들이 그걸 가지고 나왔었거든. 그래가지고 뭔지 모르겠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안 불리냐고 이러면 걔가 찔긴데 불기 좀 힘들 텐데.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세대예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그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오빠랑 저랑 둘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하나 잘 기르자 요거였을 거예요 아마.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였어요. 정확하게. 맞아. 근데 그러면서 또 같이 나왔던 표어가 있죠.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네, 뭐 언뜻 보면은 뭐 이게 엄청 여성주의적으로다가 뭐 이렇게 급진적인 구호가 있어? 이럴 수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1977년생인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1977년에 여성의 상속권을 인정하게끔 가족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개정 이유가 뭐냐?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딸을 계속 낳고도 애를 또 낳았던 거죠. 딸 하다가 7번째 아들 막 이렇게 이런 집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아야 대를 잇고 재산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인구 억제를 위해서 딸한테도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개정을 한 거라고 합니다. 오부질이야.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여성들 특히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 그 이상 저희 어머님 세대는 한 번도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인 적이 없었다. 그렇죠. 국가의 것이거나 시댁의 것이거나 남편의 것이지 자기가 몇 명을 낳을지 안 낳을지 이런 것에 대한 결정권을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한 30-40년을 너무 겪어오다가 갑자기 밀레니엄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광고를 보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여성은 자기 자신의 몸의 결정권을 못 갖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란 세대에서 갑자기 요즘 여성권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밀레니엄 세대가 태어났다는 게 항상 기분 좋고 신기해요. 네, 정말 그 친구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죠. 이게 어쨌든 간에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국가로 보면은 수단이었죠. 아이를 낳는 수단이고 인구를 유지하는 수단이고 그리고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근데 정작 그 안에서 여성의 주체성은 없고 그렇죠. 여성이 생산수단이었어요. 그런 광고가
또 2016년에 나왔는데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그 유튜브에 업로드한 광고가 하나 있어요. 네. 저출산 공익 광고인데 이거의 제목이 아기의 마음 편이에요. 이걸 보면 임신한 여성이 아닌 아이를 등장시켜요. 그리고 또 지하철에 보면 요즘에 핑크 카펫 핑크, 보이시잖아요. 예, 예. 예. 이거에 그 앞에 그 발판 있는데 써여 있는 글귀를 보셨어요? 아니요, 혹시? 못 봤어요. 여기도 내일의 주인공을 위한 자리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임신해서 몸이 힘든 여성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태어날 아이를 위한 배려라는 것을 좀 부각하게 되고 결국 여성의 몸은 출산을 위한 도구, 수단으로 만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구나. 이게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아이를 가진 생명을 잉태한 존재로서의 배려가 그리고 그 존중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그 안에 있는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에 대한 그런 존재성, 위치성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 난 그런 그게 한국인 왜 거죠. 핑크빛이어야 되느냐라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왜 핑크빛이어야 돼요, 그게? 글쎄요, 그게 핑크색인 거는 저는 그런 색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임산부를 그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 뭐 표식이나 이런 것들이 핑크색이 많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유방암 캠페인 그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핑크 리본. 예, 그냥 그래서? 여성을 그냥 상징하는 색이 핑크색이고 그래서 별로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남성을 상징하는 색은 왜 핑크색이면 그러니까 특별히 남성을 상징하는 색은 없는데 항상 여성을 상징하는 특정색 핑크 이렇게 오는 게 저는 좀 불편한 게 제가 삐딱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저도 불편해요. 불편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색깔에 대한 상징을 통해 가지고 성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착화되잖아요. 애들도 보면은요,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애들이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유치원 가면서부터 이제 색깔 구분과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어떤 위치에 대한 그 분리가 명확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학습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색 밝은 색을 되게 이제 좋아하거든요. 파스텔 톤은. 근데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참 그러니까 나의 취향마저도 그러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남성분들을 잘 겪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남성들은 문제들. 핑크색을 극도로 경계해요. 그래요? 본인이 뭐 핑크색 셔츠를 입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젊은 층이라든가 굉장히 패셔니스타가 아닌 이상에는 핑크색을 자기 몸에 장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거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컷다움 혹은 마초적인 뭐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네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일단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자, 저출산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저출산이 문제인가요? 그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예, 지금 국가가 이제 저출산 문제를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보면은 현재 이제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려는 관성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적정한 수준의 인구가 적정한 수준의 생산과 소비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보통 경제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 인구 수준이 안 되면 그것도 생산 가능 인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가 안 되면 뭐 소비 절벽이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예전에 기억하시죠? 멜서스라고 인구론을 쓴 사람은 기하급수적인 지나친 인구 급증이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뭐 기하가 늘어나고 해서 이 사람의 결론은 뭐였냐면 빈민들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둬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인구로 보고 그런 도구로 좀 보면서 그것과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연관시키는 그 관점에서 지금 저출산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존엄이나 어쨌든 조화로운 삶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렇게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한민국 주식회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딱 그 관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도 저출산이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출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랑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일단 경제학적 관점은 그렇고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인구가 줄어들면은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노동자가 좀 대우받고 뭔가 좀 안정적인 직장과 그 임금을 좀 낮게가 시옷입니다.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와 유사한 얘기로 한동안 학자들이 왜 일본은 똑같이 이 우리나라 뭐 GDP 수준도 높고 하여튼 경제 위기도 좀 심각한데 왜 청년 실업이 없냐? 청년 실업이 적어요. 실업군은 그 이유가 그러니까 청년 인구가 적어서라는 게 일정하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청년 인구가 적어서 일자리가 뭐 부족하지 않은 일본의 비정규직 비중 우리랑 비슷하고요. 임금은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줄어들면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좀 많으니까 일자리 위협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일 거냐? 전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본이 질주하는 시대는 자본의 이윤을 더 어떻게 높일까가 문제이지. 일자리가 적다는 아니 일자리에서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걸 늘려주진 않는다는 임금을 늘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이제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뀐 게 예전에는 자본이 고용 계약을 해서 사람들을 지배를 했어요. 지금 고용 계약 안 해요. 사업 계약해요. 도급 계약 기억하시는지 프랜차이즈. 네. 백화점 완벽한 프랜차이징이고요. 심지어 편의점이나 이렇게 자영업으로 만들어서 고용 계약을 회피해서 적은 단가를 주고 지배를 하고 나머지 돈을 이제 가져가는. 그래서 지금 상위 1% 기업의 이 부동산 보유율이 약 900조?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실업률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임금이 늘어나는 일은 저는 현재 패턴상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실업률은 줄 수 있다. 어쨌든 일자리가 일자리의 그 적정한 인구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률은 줄 수는 있지만 임금이 늘지는 않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고용도 양질의 고용은 힘들 것이다. 예, 지금 패턴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싸우는 수밖에 없다. 네. 네,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이 필요한 거는 어쨌든 싼 임금을 받고 아무 소리 없이 일할 비정규직 노예 거잖아요. 예. 로봇 정확하게 전 로봇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출산이 이제 문제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존중하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예.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인구가 또 좀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지나치게 늘어서 온갖 오염을 또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환경 파괴도 심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여름이 늘었어요. 그리고 아열대 기후로 가는 이유가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이게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촌이 살겠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한쪽은 되게 잘 사는데 한쪽은 아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북한도 수해가 나와가지고 애들이 2만 명 이상이 뭐 동사를 하거나 좀 심각한. 근데 이게 뭐 아프리카나 이런 쪽 친구들도 많아서 그런 친구들을 입양하거나 혹은 적절하게 서로를 협력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이제는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요. 네.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일까요? 74억이에요. 74억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서기 1000년에는 3억이었어요. 네.
그리고 1600년에는 5억 명이었고 그리고 1820년에는 10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1820년에 10억밖에 안 됐어요. 네. 그때가 그게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그때. 일어났던 시기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00년 뒤에 20억 명이 됐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40년 뒤에는 30억 명. 이게 텀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지는 거죠. 10억 명씩 늘어나는 네. 텀이. 그리고 난 다음에 15년, 12년 텀을 두고 각각 10억씩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 입장에서야 이렇게 같은 동료들이 많으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싫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동식물들은 자기가 살 공간과 먹이를 계속 잠식해 가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실제로도 이제 멸종된 동물들이나 식물들도 또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도 작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중 5천만인데요. 인구로는 세계 몇 위일까요? 1위, 2위는 아마 중국이랑 인도일 것 같고 우리나라는 뭐 한 50위쯤 되지 않을까요? 절반 조금 넘는다고 치고. 네, 27위입니다. 아, 꽤 인구가 많은 네, 거예요. 꽤 높아요, 순위가. 작은데 전 세계 27위의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 면적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땅덩어리가 작잖아요. 세계 109위입니다. 아 이게 이 작은 땅에서 사실은 지금도 인구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물고기 키워보셨어요? 전 한 번 뭐 키워보셨어요? 그냥 붕어 종류 붕어, 예, 작은 예, 거. 예. 구피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예, 아주 예쁜. 예쁘고 작고 예. 그리고 정말 번식력이 좋아요. 얘는 쉴 새 없이 새끼를 낳거든요. 알을 낳지 않아요. 얘는 알을 뱃속에 품고 있다가 새끼를 낳아요. 아.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암컷이 새끼를 낳을 때 옆에서 수컷이 쳐다보고 있다가 다 잡아먹는다는 거. 근데 그래서 이제 격리를 시켜놓죠. 암컷이 이제 새끼를 뵈서 배가 볼록해지기 시작하면은 격리를 시켜놓고 이제 새끼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다시 합사를 시키는데 얘네가 계속 이렇게 번식을 해 나가다 보면은 어항이 좀 좁다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되면은 얘네들이 번식을 딱 멈춥니다. 그러고서 어느 순간 보면 또 개체수가 줄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적정수를 유지를 하다가 또 다시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저는 또 좀 이런 이치랑 또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인구를 더 늘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인구 증가에 반대를 하시는군요. 아니 저는 이 인간이라는 종이 지금 지구라는 생태계에 득되는 건 하나도 없이 민폐만 끼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종이 없어지는 게 지구를 위해 아니 저런 과격한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때도 있는데 이제 좀 그만 팽창하고 좀 멈춰서서 일단 이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패러다임을 좀 성찰을 하고 전환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정말 언제 이 지구가 인간에게 복수를 해올지 모른다는. 이미 복수는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이 예, 저는 그러니까 들어요. 저는 예. 더 이상 생산, 소비 뭐 이런 수치 이런 데 매달리지 말고 정말 인간이든 자연이든 동물이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GDP도 좀 그렇게 계산을 GDP를 달리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4대강을 만들어도 GDP가 늘고요. 그렇죠. 혹은 다른 그런 4대강을 없애도 GDP가 늘어요. 그러니까 GDP가 느는 건 좋은 GDP와 나쁜 GDP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마테이 생 같은 그 그러니까 노벨 그러니까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이 이제는 좋은 GDP하고 나쁜 GDP를 분리를 해서 좋은 GDP를 늘리는 방법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뭔가에 대해서 정부가 지구촌 전체에서 생각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이렇게는 좀 못 살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힘이 들어서 힘들어요. 한국만 네. 봐도 네, 어쨌든 뭐 저출산은 사실은 결과이고 항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아까 구피가 이 개체량을 줄이듯이 전 우리 아이들이 못 살겠다고 애를 안 낳는 거 결혼 안 하고 좀 그게 하나의 징후이고 항변 아닌가요? 이제 뭐 계속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대한민국에 사람이 안 살 수도 있다라고 누군가 음.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물론 그런 종족이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종족이 더 이상 우리 종족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종족 내부의 어떤 그 합의 요런 의결을 거쳐가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라진 그런 부족이 훌륭하네. 있대요. 예. 근데 뭐 그렇게 결단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 사람이 안 사는 일은 아마 없을 거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을 좀 사람으로서의 존중과 배려와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합의에 의한 그런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이 좀 더 이제 앞당겨져야지 조금 더 살기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좀 듭니다. 간절하죠 정말. 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저출산 이면에 또 크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남녀가 평등하지 않은 세상이죠. 예. 네. 얼마 전에 제가 냉장고를 부탁해 그 대배우 이미숙 씨가 나온 그 편을 봤는데 아니 김성주 그 사회자가 이미숙 씨한테 하는 질문이라는 게 남편 아침밥 해주냐고 이 대배우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는 일 잘하면 그냥 일 잘하는 걸로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여자가 만약에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 일을 잘한다 그러면 그래 뭐 그러다 보니까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좀 소홀하다고 하면 아니 가정은 어디다 내팽개치고 여자가 얼마나 야망이 크고 이기적이길래 저러냐 이러면서 손은 누가 키워 막 이러는 거죠. 소 여물은 누가 주냐며. 그러니까 일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자들도 방송 나오면은 그래도 남편 아침밥은 몇십 년 동안 애들 아침밥은 제가 꼭 차려줘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참 직장과 집에서 모든 일을 다 잘해내라고 요구하는 그런 세상이죠. 예. 참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최근에 이제 광고를 하나 봤어요. 광고를 하나 봤는데 이게 한화에서 하는 광고였어요. 근데 주인공이 직장맘인데 아침에 이제 김밥 싸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뭐 이미숙 씨에게 요구하듯이 이 여성도 애가 아마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가는 모양이에요. 열심히 김밥을 싸갖고 애한테 칭얼거리는 애한테 가방 챙겨갖고 보냈는데 남편이 휙 나가요. 그리고 회사 가가지고 하루 종일 깨지고 고객한테 약속 캔슬 당하고 길거리에서 삼각김밥 먹고 이러고 울상이 돼서 퇴근을 합니다. 근데 애는 또 그 와중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친구들이 김밥 못생겼다고 놀려 이러면서 울먹거려요. 왜 아빠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 하냐고. 근데 어쨌든 피곤에 찌들어갖고 집에 들어온 직장맘이 잔뜩 이제 어지러워진 이제 집을 치우는데 애 가방에서 우리 엄마 우주 최고라고 그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엄마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엄청 감격을 먹고서 머리끈 질끈 동여매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막이 딱 나오죠. 나는 불꽃이다. 우와. 불꽃으로 타다 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주 그냥 너를 다 태워라 그냥. 몇 가지 홀라당 다 태워라. 뭐 요런 강요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 영화가 뼈와 살이 타는 밤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거는 쾌락으로 타는 밤이에요. 근데 이거는 뭔가 의무와 책임으로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아무도 이 짐을 같이 나눠지는 시스템이 없어요. 네. 시스템이 없고 웃긴 거는 보면은 이제 법 체계 안에서도 사실은 정책 안에서도 여성의 노동은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출산휴가 있잖아요. 출산휴가 급여가 있는데 출산휴가 들어간 여성 노동자들에게 주는 급여 그 최대가 얼마인지 아세요? 135만 원이잖아요. 하한선은 최저임금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죠? 시급 6,470원이죠. 월급으로는 135만 2,230원입니다. 네, 내년이 되면 출산휴가 급여는 최저가 135만 2,230원이고요. 최대가 135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저급여가 최고급여보다 높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제 곧 실업급여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별로 안 높기 때문에 계속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두고 계속 올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한선을 또 높이든가 아니면 상한선을 없애든가 그리고 최저임금을 무작정 높이든가
이런 방식이 낫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그 근로기준법이나 뭐 이 출산, 육아, 휴직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모든 급여에 있어서 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용노동부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일단 그 국감 질의를 요청을 해놓기는 했는데요. 그러셨구나. 예.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뭐 국감 질의에서도 뭐 튕겨 나오면 그러고 나가지고 다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더 넣어볼 예정입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부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상한선을 올릴 생각이 없어요. 음.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있는데 그 실업급여는 그거 이제 실업급여를 좀 나쁘게 만들려고 근거를 이걸로 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출산 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줄 생각이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질이 잘 넣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또 아동 수당이 또 또 엄청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사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아동 수당을 저희는 반대해 왔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아동수당 논쟁 때마다 좀 반대를 해왔었는데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보육이나 교육, 의료를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시스템이 돈 몇 푼에 비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근데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하셨어요. 발의를 예. 하셨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국민의당까지 다 지금 아동수당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또 이 얘기가 나온 거는 또 아동수당이 또 대선에 대선 쟁점 문제이죠. 이슈가 될 것 저도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이제 이런 건 좀 엄격하게 다뤄봐야 되는데 한동안 유럽 국가들에서 대부분 아동수당을 도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그러니까 수당 대신에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라는 기치하에 좀 국가와 사회가 보육에 책임을 지는 이런 걸 좀 많이 해보자 이러는데 두루누리 예산 같은 건 다 깎으면서 갑자기 아동수당을 얘기하는 건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굳이 일자리가 아닐지라도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실제 보육이나 출산이나 육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 재점검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히려 아동수당을 생각을 하려면 기본소득 문제를 그러니까 기본소득 혹은 기본보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설계해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 과거의 정책 이미 유럽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책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정책을 가지고 한번 재설계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철학의 문제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를 되게 어떤 시혜적인 입장에서 무언가를 주면 좋아하겠지. 그냥 굉장히 단순히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밀었던 그 무상보육 논쟁도 사실은 그런 어떤 굉장히 깊이 고민한 건 아니에요. 그 양반이 깊이 고민한 게 아니라 그냥 딴 사람들이 주장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했는데 또 이제 예산이 빵꾸가 나고 이러니까 못하겠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아동수당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좀 훑어봤는데 그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 내용을 쭉 보니까 아동수당을 갖다가 그 현금으로 지급은 안 해요. 현금으로 지급 안 하고 바우처로 지급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그걸 갖다가 그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해가지고 그 지금 양육수당을 주잖아요. 양육수당이 대부분이 이제 생활비로 나가는 것들을 좀 조사를 해봤다. 그러면서 요거를 갖다가 대형 마트에서는 쓰지 못하게 하고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연계를 시키겠다. 그러려면 줄 필요가 없는데. 요런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나를 얘기를 하면서 뭐 꼭 먹고 안 먹고 이것도 뭐 가지치고 도랑 잡고 뭐 가지치고 도랑 잡고 요즘 아니, 말이 이상한데? 저는 지역 화폐 형식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괜찮은데 네. 실제로 그것도 효과가 있으려면 좀 제대로 돈이 들어가야 그럼요. 되거든요. 예.
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지는 참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어떤 존중이 보장되는 사회,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내 힘으로 일을 해가지고 내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사회, 내가 안정되게 살 수 있으면서 내 가족들의 생계를 함께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일 네. 8시간만 일하면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시대야. 그렇죠. 그렇잖아. 일일 8시간이 적지 않은 노동 시간이에요. 그것만 일하면 중산층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요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비틀린 형태로 답변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 저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다. 예. 예,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통통통 연호통. 네, 여성노동 통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성 육아휴직 통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육아휴직률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들이 얼마나 육아를 나누고 있는가, 요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육아휴직 관련법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잘 돼 있어요. 기간만으로 보면 OECD 최고잖아요. 더 이상 개선할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엄마와 아빠 각각 1년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5.6%가 남성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4,800명쯤 됩니다. 낮네요. 참 낮아요. 퍼센트만 보면은 좀 낮아 보이지만 매년 증가세는 꽤 높은 편이에요. 전년도에 비하면 42%가 증가한 것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인사고과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승진차별 등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뭐 늘어는 나고 있다는 게 참 반갑기는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육아휴직을 쓰고 계신가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절반을 넘고요. 70% 가까이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또 그나마 이제 또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주로 쓰고 계시는군요. 사실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은 세종대왕이 여자 종인 비에게 100일의 출산 휴가를, 그리고 남자 종인 노에게는 30일의 육아휴직을 줬다고. 예,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구실을 하게 하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는 게 조선시대 종만도 못한.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네. 남성 육아휴직률도 그렇지만 여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은 50%가 안 넘잖아요. 한 56% 됩니다. 출산휴가 그러니까, 쓰신 분들 예, 중에서. 예. 그러니 거기에 비정규직들은 다 져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육아휴직도 이걸 1년을 다 썼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보면 그걸 못 써요. 보통 1년 다 못 씁니다. 그러니까 1년 다 육아휴직 쓴 비율 이렇게 하면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성도 적은데 여성이 절반, 남성은 4, 5%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외국을 보면 외국은 여성이 많이 쓰고 7, 80% 이상이 쓰고, 그중에서 노르웨이는 뭐 21.2%를 남성이 사용하고, 아이슬란드는 28.5%를 사용하고, 핀란드도 8.8%, 덴마크 한 10% 되니까 평균 10%에서 20%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4-5배. 실제로 여성 육아휴직률까지 비교해보면 한 10%, 그러니까 10배 정도를 더 많이 쓰는 거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거고요. 현재 아직도 남성들이 육아휴직 쓰면 손가락질 받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거의 뭐 승진을 포기한 네. 사람 취급을 하고, 네. 돌아와서도 뭐 자리 보장 안 된다라고 네. 이런 협박 뭐 그런 것들에 시달리고. 근데 또 쓰신 분들은 되게 그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네. 정말 네. 그러지 않겠어요? 내 아이와 온전하게 시간을 누린 그 공간과. 전 너무 좋을 예.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사와 육아가 누가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어떤 즐거움이 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네.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률에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자아자입니다. 네. 법법법 연호백. 여성 노동자에게 빽이 되는 법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출산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휴가는 여성 노동자들이 출산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휴가인데요. 출산 후에 몸을 추스르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출산 휴가 며칠 갈 수 있습니까? 90일인데요. 출산 전과 출산 후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외는 없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모두가 예외 없이 여성 노동자라면 누구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산 휴가는 여성 노동자 모두의 당연한 권리로 근로기준법에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근로기준법은 원래는 최소한의 노동권을 법으로 보장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출산 휴가는 여성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는 거죠. 자, 근데 출산 휴가 급여가 있죠. 그렇죠. 예, 요거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개 사업장 이렇게 이동을 하셔도 되는데 180일 이상,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한 이력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요걸 받는 상태가 고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6개월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돼.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여성은 40~50%가 빠져요. 이것 때문에 빠지게 되는 게 그게 좀 아쉬워요. 그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안 되는 사업장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자이면 누구나 의무 가입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부가 요거를 단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면은 누구나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죠. 예. 왜냐면 이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10인 미만 사업장은 어려울 거다라고 고용보험 가입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대보험 통합 관리를 하고 있어서 100만 원 받으시면 그러니까 사대보험 부담률이 18%예요. 10%는 사업주가 내고 8%는 내가 내거든요. 100만 원 받으면 8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서 노사 모두에게 사대보험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두루누리. 예, 둘이 이런 식으로. 그런데 거기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존 사업장이 훨씬 더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들어있는 사업장 중에서 이걸 혜택을 받지 안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이걸 혜택을 받는 경우는 2~3%밖에 안 돼요. 이것도 바꿀 수 있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그렇죠.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예. 안 하죠. 미르재단에 돈을 모금하는 게 더 관심이 있는 걸까요? 100이면 100. 네. 네. 자, 그리고 근데 문제가 네. 비정규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출산 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네. 계약 해지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건데 요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여성 노동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 휴가 들어가기 전에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은 출산 휴가 급여를 못 받잖아요. 못 받으니까 고용이 유지된 상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약을 연장하는 걸로 자동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좀 법을 바꿔라라고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고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또 여성 노동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답이 없잖아요. 근데 왜 스스로 사직서를 내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출산 휴가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그 직장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압박이 있습니다. 이게 외국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감히 계약직이, 감히 비정규직이 출산 휴가까지 써? 그러면 너 출산 휴가 가면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주는데? 내가 대신하랴? 이런 어쩔 수 없는 경쟁, 엄청난 압박이 있어서요. 출산 휴가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듣는데요. 그러니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죠. 어떻게 혼자 버텨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뭔가 사회적으로 이제 출산 휴가는 당연한 거. 이거는 여성 노동자들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게 박혀야 되는데
아직은 멀었다고 봅니다. 일자리가 좋아져야지 그게 동료가 그쵸. 동료를 케어할 수 있어요. 노조도 네. 많아지고. 네. 내일이 이게 허덕허덕 예. 하는데 누가 애 낳으러 쉬러 간다고 생각을 예.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쉬는 게 아닌데. 예. 그렇게 가는 동료들의 일까지 떠맡아서 더구나 비정규직에. 예.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아이를 낳는 여성에게 축하를 해주고 당연히 그 일을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 대체 인력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사회가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기업의 사회적 그러니까 기업의 그 뭐지 법적 책임으로 물어야 돼요. 저는 그래야 되는데 이게 동료들 간에 서로 눈치 보기로 만들지 말고 맞아요. 그건 사용주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명을 써야 될 일자리에 2명을 쓰잖아요. 그렇죠. 2명 쓸 일자리 1명 써서 구의역 김군 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만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조만간 만듭시다. 네. 그리고 모든 여성 노동자가 해고의 위협 없이 마음 놓고 예.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는 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알고 또 당당하게 요구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서 자신이 없으실 때는 평등의 전화로 전화를 주세요. 네, 전화번호가 1670-1611. 네, 그럼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줌에서는 다시 직장맘들의 현장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